안녕하세요. 동북고등학교 강현식입니다. 이번 강의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요. 지난번에 역학하면서 이 델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델타의 연원이, 그러니까 이 델타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그냥 재밌는 이야기 삼아 좀 머리를 식히는 의미로, 그렇지만 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좀 깊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역학 강의에서요, 델타가 그리스 문자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리스 알파벳은요, 알파, 베타, 감마, 알파벳은 하나하나가 뜻이 있어요. 델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과학에서, 수학과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디 사이, 간격이라는 뜻이라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그런 뜻이 됐는지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콕 박아 놓으시라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도를 하나 그릴게요. 제가 잘 그릴지 모르겠네요. 이게 강의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리면, 자, 제가 지금 어떤 그림 그렸는지 좀 눈치 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그러니까 이건 유럽 쪽 지도죠. 여기가 바로 지중해고요. 눈썰미가. 우리나라 지도는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지도는 다 한 번쯤 그려 주셔야 돼요. 독도, 일본, 제주도 이렇게 그려 주셔야 돼요. 물론 한국사 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어쨌거나 이 동북아 지역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그걸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도 되게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이쪽 지역에 있는 이 지형이나 어떤 문화적인 그 배경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문의 대부분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바로 이 지역에서부터 나왔거든요. 이 지역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모든 학문과 사고와 사상들은 그 지역적인 어떤 그 토대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의 지형, 지리적인 여건, 역사적인, 그다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여건들을 좀 잘 알아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그리는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요게 뭐죠? 요 바다가? 요게 바다예요. 요 바다가 요게 바로 지중해죠. 고대에는, 제가 말씀드린 고대에는 기원전 얘기, 그때는 우리 바다라고 했어요. 지네 바다, 니네들 바다. 우리한테는 여기는 우리 바다라고 했겠죠. 얘네들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냐면 이게 해협인데, 좁은 바다와 바다 사이 이 좁은 틈 있잖아요. 요걸 우리 해협이라 하잖아요. 여기가 무슨 해협? 여기가 지브롤터 해협이다. 지브롤터 해협. 스페인? 여기가 모로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 고대에는 이 사람들이 이쪽 밖을 나가는 거를 되게 무서워했다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교 어떤 선생님이 여기 한번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네요. 이렇게 생겼대요. 진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있고, 진짜 무슨 관문같이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나가면 뭐가 있다고요? 괴물들이, 용이 살고 외눈박이 괴물이 살고 이런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 여러분, 이게 바다가, 여기는 이제 지중해죠. 여기는 지중해고 여기 대서양이죠. 서로 이렇게 우리가 같은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좁아 있으면 이게 좀 뭐처럼 보이세요? 약간 웅덩이처럼 보이죠? 좀 거시적인 시각을 좀 가지세요. 웅덩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그 고인물 같은 어떤 효과가 있어서요, 이쪽 바다의 어떤 그 물리적인 상태, 염도나 이런 것들이 여기하고 또 다르답니다.
평균 온도나 염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참고 삼아 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죠? 이게 바로 이베리아 반도죠.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여기 앞에 이 공처럼 앞에 있는 이 섬이 뭐예요? 이게 바로 그 마피아의 고향? 예, 시실리 섬, 시실리 섬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가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그리스 문명이 있었던 곳이죠. 여기 바로 밑에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섬이 하나 있는데 크레테 섬. 그 다음에 이쪽으로 소아시아가 있고, 이게 현재 지금 터키, 그리고 이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고, 여기가 뭐예요? 이게 나일강. 나일강이죠. 나일강이 뭐가 있었어요, 여기가? 여기 이제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져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요게 아니고요. 요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과 신약의 그 배경이 되는 40년 동안 뭐 광야 생활했다던 여기 시나이 반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로 이렇게 홍해를 건넜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바로 홍해예요. 홍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현재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곳. 그리고 여기 유프라테스강, 이게 티그리스강. 그런데 이쪽이 이란 이라크 쪽, 이쪽이 바로 뭐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곳. 그 다음에 요게 뭘까요? 요게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좀 알 텐데 이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활동 무대. 그 다음에 요 쫄쫄쫄쫄 가는 요게 바로 요단강. 근데 우리가 강이라고 하면 지금 한강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강이랑 이쪽 강이랑 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그 한강은 낙동강이나 한강 굉장히 큰 강에 속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강이 흐르고 여기서 물이 쫄쫄쫄쫄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고입니다. 요 고이는 지점. 고인물이 썩잖아요. 사해, 죽음의 바다. 근데 재미있게 이게 굉장히 더운 지역에 이게 끊임없이 물이 흐른대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나 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헤르몬산이라고 있답니다. 헤르몬산, 헤르몬산이 있는데, 야, 요 산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백두산만 하대요. 백두산만 하대. 근데 머리가 하얘. 눈이 쌓여 있어. 여기 다 더운 지역인데 눈이 쌓여 있어. 그 눈이 이제 내리면, 눈이 이제 녹으면 그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갈릴리를 타고 이렇게 지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 부분이 좀 비옥한 땅. 이쪽 특히 헐몬산 부근의 갈릴리 호수, 여기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지금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중국 문명이 있다면 이쪽 지방, 이게 바로 여기 뭐죠?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장 오래된 문명이 어디요? 기원전 한 10,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5,000년 전까지. 그때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오래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뭐요? 기원전 5,000에서 한 3,000년 전, 그 1,500년 때까지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이 이집트 문명이 어디로 와요? 예, 그리스 문명.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그 그리스 문명.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로마 문명. 그리고 이쪽 전체 유럽을 다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명의 흐름이 가는 요 역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구 문명의 역사예요. 예.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요 이집트 문명은 거의 동시대에 있었죠. 동시대에 좀 있었던, 존재했던 두 문명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로 이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보통 많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이쪽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길목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그 유명한 뭐요? 지금도 전쟁의 불씨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역, 팔레스틴이죠. 팔레스틴,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팔레스틴. 그러니까 얘가 길목이 돼요. 길목이. 옛날에 고대에는 길이 잘 닦여 있고 뭐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산이고 여기 평지면 이쪽으로 주로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요 지역. 이른바 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고대 그런 어떤 글들이 있던 그 지역이라는데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쪽 문명이 커지면 어떻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쳐들어가고 한때 또 이집트 문명이 또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쳐들어가고 항상 이 길목에 위치하는, 항상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받는
어떤 게 우리나라도 약간 좀 비슷하죠. 그렇죠? 예, 이러한 특색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것도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쫙 개관이 되셨나요? 근데 이 지역에서 갑자기 왜 생뚱맞게 델타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이런 지역 설명이 나왔냐?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좀 아실 거예요. 문명이라고 하는 게 보통 뭘 끼고 이제 문명이 발전한다고요? 강을 끼고 발전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이 두 개 강 사이에 보통 이제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이런, 예? 그리고 아카드 문명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뭐죠? 그 유명한 나일강이 있죠. 그리고 그 나일강에 그 유명한 뭐가 있어요? 삼각주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삼각주.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문자와 좀 관련이 있는 게 뭔가 나오는 것 같죠. 이게 무슨 뭐뭐가 생겼어요? 삼각형이라고 하면 안 되죠. 델타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거 아세요? 이 두 개 문명이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문명의 성격은 뭘 많이 닮아간다라고 얘기하냐면 강의 특성. 이 문명이 끼고 있는 강의 특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나일강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규칙적으로 범람을 해요. 규칙적으로 범람이라 홍수가 난다고요. 홍수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홍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홍수를 많이 겪지 않은 세대일 텐데 저 때만 해도 홍수가 많이 났어요. 저희 집이 여기까지 그냥 물이 찬 적이 있었어요. 기생충 보셨죠? 영화. 진짜 그거 얼마나 근데 그거는 하루 이틀 고생을 하지, 일주일 고생. 여기는 거의 이 남한 우리나라 면적의 한 몇 배나 되는 몇 배나 되는 땅이 그냥 물에 그냥 이렇게 잠겨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2, 3개월 간다네. 2, 3개월. 예. 비도 한 달, 두 달 넘게 계속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홍수가 된 게 또 잠잠해지기까지가 2, 3개월. 그게 우기야. 그 다음 이후는 건기. 이런 수준이에요, 이 규모가.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때요? 예상이 되죠. 어느 날, 어느 때쯤 되면 비가 많이 내리고 땅이 범람하겠다. 딱 그게 계산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규칙적인 어떤 물론 재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여기서는 무슨 문화가 그리고 땅이 잠겨버리니까 잠기고 난 후에 이제 물이 딱 빠지면은 다시 여기 농사 짓고 이제 땅을 이렇게 자기 땅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측량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수학이 발달을 합니다. 수학이. 그러면서 여기에 그 종교관도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규칙적인,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우주를 질서 있는 어떠한 그 세계로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질서 있는 우주로 보고 거기 안에 있는 신들이 굉장히 위계가 체계적이죠.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다신론이긴 한데 굉장히 그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그리고 굉장히 중앙 집권이 강한, 굉장히 안정적인 왕조가 또 들어서기도 하고요. 이런 특징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자연현상의 규칙성이 학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측량술이나, 그러나 신관이나 사고방식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정치체계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강력한 중앙집권체계.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요,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 강을 끼고 있어도 이 강이 여기 강이랑 좀 달라요. 어떠냐면 좀 되게 뭐랄까 좀 여기에 비해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럴까요? 여기 와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중동 지역에 와디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 그냥 건기 때는 아예 강 자국만 있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우기 때 어때요? 그 강 자국에 물이 흘러요. 그리고 또 딴 데에 강이 생기기도 해요. 그 길을 이렇게 틈 따라서 가면 또 그게 또 강이 되고. 그러니까 강줄기가 어떻게 되는, 물론 큰 줄기가 있지만
그리고 이게 예측할 수 없게 좀 이렇게 불규칙적인 어떤 그러한, 그래서 땅의 거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이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하냐면 별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점성술이 발달합니다. 점성술이. 그리고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침략들도 많고 왕조가 굉장히 자주 바뀌는 그러한 형태를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이쪽의 왕조 특색하고 이쪽 왕조 특색이 또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강이나 어떤 환경의 영향으로 사고방식과 신관을 비롯한 사고방식과 문화와 정치체계가 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할 수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요. 이게 세계에서 어때요? 제일 긴 강이죠, 나일강. 아직 이 근원은 어디 찾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규칙적으로 범람을 하는데, 범람의 규모가, 홍수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쫙 비가 내려요. 그래서 여기 홍수가 나요. 이 홍수가 한강은 요만할 거예요. 요 지역 요만큼 내리는 게 전체가 이렇게 막 홍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들이, 어마어마한 물들이 어떻게 해요? 쫙 이쪽에 오겠죠. 그래서 강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평지를 만나면, 바다 근처에 평지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유속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여기가 쫙 물에 잠기게 되겠죠. 그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바로 그냥 어마어마한 지역이 홍수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면적, 국토 면적의 몇 배나 되는 면적이 그냥 홍수가 나는데, 근데 이게 홍수가 난다고 해서 맨날 비만 내린다고 자꾸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막 홍수와 함께, 그 어마어마한 물과 함께 많은 것들이 같이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흙들이 막 쫙 떠내려가고, 그 흙 속에 또 뭐예요? 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썩은 거 떠내려가고, 잎사귀 떠내려가고, 나뭇가지 떠내려가고, 짐승 죽은 거, 돼지 죽은 거, 돼지 똥, 뭐 개똥, 뭐 사람 뭐 막 지나가다가 여기 어때요? 탁 물이 이렇게 갑자기 느려지면서 잠기면서 이 모든 게 다 어때? 촤 가라앉겠죠. 그게 얼마요? 한 2, 3개월은 걸린다는 거예요. 2, 3개월은요. 2, 3개월 걸리니까, 그 2, 3개월 걸리고 난 후에 이제 땅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농사 한번 지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씨가 그냥 뿌리는 대로 그냥 쫙 자라는 거죠. 왜요? 이제 아시겠죠? 홍수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주변의 모든 그 영양염료라냐, 막 그 영양분들이 막 흙이나 뭐 이런 비옥한 흙이나 뭐 영양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천연비료가 그냥 홍수 때문에 그냥 여기 쫙 자연적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별 할 게 없어요. 농사를 정말 쉽게 지어요. 우리나라 농사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 논농사 짓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그냥 겨울 때부터 막 준비하셨다가 봄이 되면은 땅 갈죠. 땅 갈아야 되고, 또 그거에 또 물 대야 되고, 모내기 해서 또 더운 날에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여기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요. 또 뿌리면 알아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천연비료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델타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지역을 바로 델타라고 했던 거예요. 델타가 뭐라고요? 그럼 삼각주? 비옥한 땅? 델타의 뜻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천연비료들이 이렇게 쭉 뚫어지는 이 방.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이 아프리카, 특히 나일강을 이렇게 탁 떠올릴 때 뭐가 되냐면 그냥 풍요로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우리 아프리카 딱 하면 무슨 이미지 떠오르세요? 새까만 아이들, 막 배가 고픈 아이들, 막 여기 탁 뼈만 보이나 이런 거 하지만, 옛날에 그 이미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뭐요? 천연비료가 주기적으로 뿌려지면서 여기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농사를 이렇게 어렵게 짓는 것도 아니고 뿌리기만 하면 자라는. 그러니까 1년에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자연적으로 풍요로운 땅이니까 이 국민들이 예를 들면 우기 때는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집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에만 있다가 이제 물 다 빠지면 나와서 씨만 뿌리고 또 씨만 뿌렸다가 그냥 놀고 있다가 곡식 다 자라면 추수만 하면 끝나거든. 이 뭐야? 그런데도 그냥 먹고 살게 풍족해. 이거 안 되겠다. 이 국민들이 게을러지는구나. 그래서 국민 전체 국민체육운동을 벌려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피라미드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돌을 노예가 나르지 않았다 그래요.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집트 국민들이 직접 체력 단련한다고 이렇게 날랐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신빙성이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국민체육운동의 일환으로 피라미드 만들었다. 체력 단련 일환으로.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재밌죠? 예. 그래서 이 땅이 바로 뭐다? 바로 이게 바로 델타다. 델타의 뜻은 바로 뭐다? 삼각주가 아니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강과 바다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델타라는 뜻이다. 델타가 뭐다? 모와 모 사이, 간격이라는 뜻이다. 이제 좀 델타가 어떤 뜻이 머리에 확 박히시겠죠. 근데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사람의 욕심이죠. 이게 아주 최근에 제가 알기로 1970년대인가 60년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뭘 짓기 시작하냐면 이집트 정부가 거대한 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왜요? 2, 3개월 동안 논다 그랬잖아요. 이 풍수가 일어나서 땅이 이렇게 잠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길 댐으로 막으면 홍수도 일어날 일이 없지 않냐. 그러면 이 비옥한 땅에 홍수가 안 나는 기간 동안에 농사할 수 있으니까 막 4모작, 5모작도 지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여기에 전기도 공급하자, 이집트 전역에. 그렇게 해서 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댐을 만들어 놓는 건 그러니까 홍수라고 하는 게, 홍수가 지금 이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홍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전체 자연현상이 돌아가는 걸 사람의 입장에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인종, 사피엔스라는 어떤 이 편협한 인종의 관점에서 자꾸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데 이게 과연 그러냐 이거죠. 이것과 관련지어서 이 비슷한 얘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연비료가 여기 가는 게 막혀버리죠. 좀 이따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연비료 가는 게 막히니까, 천연비료가 이제 더 이상 못 가니까 점점 땅이 어때요? 농사를 지으면 점점 어때요? 땅의 지력이 약해진다 그러죠. 양분들을 다 이제 뺏기니까 이거 우리가 산성화된다 그러잖아요. 토양이 자꾸만 이제 황폐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뭐예요? 주변에서 뭐가 와요? 모래가루들이 오면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땅이 줄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또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땅이 또 이제 더 이상 이제 막 처음에는 막 4모작, 5모작 뭐 했겠죠. 말이 잘못했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농사를 지었겠는데 점점 이제 곡식이 잘 안 자라지기 시작하니까 또 뭘 지어요?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여기 근처에 또 이제 비료 공장을 지어요. 이제는 천연 비료 안 되니까 화학 비료 막. 여기는 계속해서 모래바람 불어오면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여기에 비옥한 흙들이 이제 더 이상 못 가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오죠? 이 황하 유역에서 황사가 와요. 황사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종의 어떤 편협한 관점보다 조금 더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한 번만 더 좀 다른 관점으로. 이 황사가 수억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불어오면서 우리 땅을 이렇게 비옥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비옥, 이것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곳이 우리의 이 토양을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델타라는 거를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델타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시고 이제 어떤 수학, 과학 개념을 과학 개념에서 델타를 만나든지 간에 요 한번 그림 딱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덤으로 뭐 그리스 알파벳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이거 뭐 어디에서도 듣지도 못해요. 알았죠? 근데 이 그리스 알파벳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실제 과학 수학에서요, 이제 영어 알파벳을 쓰다가 이 글자들이 모자라니까 그리스 알파벳을 많이 쓴다고요. 지금 제가 그리스 알파벳 다 쓰고 나면 아마 이거 어디선가 본 건데 많이 그러실걸요? 한번 읽어라도 볼 수 있도록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죠? A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알파라고 하죠.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그 다음에 A, B죠. 요거 베타라 그래요. 또 이 그리스 문자는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 써요. 아래에서 위로 써요. 아시죠?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래서 알파, 베타. 그 다음에 A, B, C, 감마. 감마는 이렇게 씁니다. 감마. A, B, C, 그 다음에 D. 그게 바로 델타죠. 델타죠. 이게 델타. 한번 써보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A, B, C, D. 엡실론. 이 엡실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비적분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 중에 하나죠. 엡실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엡실론. 그 다음에 제타. 제타라고 하는 자동차도 있었는데 제타. 그 다음에 이게 H가 아니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에타라고 써요. 에타.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음가를.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하나의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의 A는 되게 다양한 음가를 가지죠. 음가. 아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I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에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음가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하나 음가라고 가진다 보시면 돼요. B. 그 다음에 이건 기억. 뭐 이런 발음 하나의 음가를 가져요. 그래서 에타.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건 뭐죠? 뭐죠? 세타. 돼지. 번데기. 세타.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이오타. 이렇게. 이오타라고 합니다. 이오타. 그 다음에 J가 없고요. K로 나왔는데 요거는 K라고 안 읽고 카파라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다?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 이거는 보통 파장할 때 많이 쓰죠. 람다.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M 아니겠죠? 이거를 뮤 중간자, 뮤라고 하는데 미라고 하는 게 맞아요. 미. 그 다음에 N. 이렇게. 저는 이 글자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뉘. 이거는 뉴. 보통 그 빛의 진동수를 나타낼 때 요 글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요거 석삼 아닙니다. 삼표연탄 아니고요. 크사이라고 합니다. 크사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그 그리스 문자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먼저 접했던 아마 글자가 요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 수 이렇게 항상 그 교과서에 단원 1 뭐 이런 자 이게 바로 크사이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건 뭐죠?
예, 오미크론. 오미크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죠? 파이. 순열에도 나오고 파이 중간자 파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로우라고 있습니다. 콩나물 로우. 밀도 표현할 때 보통 요거 로우라는 글자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시그마 6 합을 구할 때 S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T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타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타우 ST U가 나오는데 U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돼요. 이 Y가 아니에요. 이렇게 윕실런 이렇게 읽어요. 윕실런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이것도 보셨을 텐데 공집합 아닙니다. 공집합 아니고 파이 비슷한 글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카이라고 있습니다. 카이. 그 다음에 이게 삼지창이 아니고 부자이라고 있어요. 마지막 글자가 뭘까요? 요거 많이 보셨죠? 마지막 오메가. 각진동승 할 때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그 그리스 문자들은 하나하나가 또 뜻이 있다 그랬죠. 알파는 무슨 뜻이겠어요? 처음이니까 시작, 시초, 으뜸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오메가는 뭐다? 종말, 마지막, 끝 뭐 이런 뜻이 있겠죠. 말씀드렸지만 델타는 뭐라고요? 모와 모 사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음가고 이게 다 옛날에는 썼던 글자들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ADELFOS 아델포스 형제란 뜻이에요. 형제들이란 뜻이에요. 아델포스 포스라고 들어보죠. 포스가 사람들이란 뜻이거든. 이거 뭐겠어? 데오스 데오스 그렇죠. 이게 신이란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델타라는 그 어떤 문자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좀 머리를 식히는 의미, 그러면서 또 한번 자기 생각을 확장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